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해가 내리쬐다가 갑자기 요란한 소나기가 내립니다. 종잡을 수 없는 날씨인데요. 이번 주 내내 이어진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비에 당황하지 않도록 우산 하나 정도는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톱기사입니다. 여당 최대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예고했습니다. 이렇게 가겠다고요. 그리고 동시에 전국민 지원금,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입니다. 역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전속결로 내달 통과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정부는요, 이 지원금 관련해서 선별 지급 의견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싸울 때는요, 항상 여당이 뭔가 이기는 모습이 그동안 있어서 여당 뜻대로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실려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결정의 순간마다 쭈뼛 민주당. 민주당 앞에 쭈뼛이란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제 여당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열렸죠. 대선 경선 일정 연기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정면 충돌했습니다. 뭐 결론이 나올 리가 없죠. 그리고요, 이어서 송영길 대표 최고위원회의 소집했지만 역시 결론을 못 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미룹니다. 25일 최종 결정하겠다, 이렇게 미뤘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쭈뼛 결정 못하고 이런 민주당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 국민연금 제도는 일종의 다단계 사기다. 국민연금 다단계 사기, 이런 표현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차기 연금 학회장의 경고입니다. 지금이요, 이 국민연금 덜 내고 더 받는 구조인데 이거 미래 세대의 엄청난 짐이다. 이거 가만히 보면은 다단계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연금 개혁을 하지 않고 출산율 1.05를 가정했을 땐 1.05,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요, 지난해 0.84였어요. 그거보다 낙관적으로 본 겁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더라도 2065년 연금의 전체 예산의 24%가 들어가야 된답니다. 이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김여정 사진과 함께 나온 기사입니다. 김여정, 흥미로운 신호라고 꿈보다 해몽. 미국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죠.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요,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대화, 이런 대화 얘기에 대해서 뭐 흥미로운 신호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꿈보다 해몽, 조롱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잘못된 기대, 실망 파티로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가운데 한미 워킹그룹 2년여 만에 폐지 수술이다, 이런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풍부하게 해설해 주실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시고요. 그 옆에는 김종욱 동국대 외래교수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 조대진 변호사 자리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김병민 경희대 개공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경험자의 조언입니다. 뭘 경험했다는 걸까요? 최근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엑스파일 논란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앞서서 나도 이런 거 겪어봤어요. 해명 잘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 좀 다뤄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반 이재명 연대입니다. 민주당의 대선 경선 일정 연기 갈등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의 반대편에 서 있으면서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대선 주자들이 있습니다. 뭔가 힘을 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구속인데 수당. 뭔가 안 맞죠? 구속이면은 수당을 받는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현실에서 뭔가 있답니다. 국회의원 자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매크로 돌리기. 매크로 하면은 과거 드루킹 사건 때 많이 나왔던 단어인데요. 자녀 백신과 관련해서 이 매크로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뭔가 좀 이상해 보이죠. 이 얘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지금 정치권이 이 얘기가 빠지면 대화가 안 될 정도입니다. 바로 엑스파일 얘기입니다. 뭐 정확히 말하면은 문건이죠. 뭔가를 정리해둔 문건. 통상 선거 앞두고 엑스파일 뭐 종종 나오는데 이번에 역시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 엑스파일에 대해서 무대응하겠다. 뭐 어제도 이런 내용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기사가 나간 이후에 어제 낮에 뭔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윤석열 엑스파일 정면 대응이다. 출처 불명 괴문서다. 그리고 이거 불법 사찰. 뭐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무대응 뒤집고 정면 돌파로 선회한 것이다. 그리고요, 뭐 이런 내용을 합니다. 집권당이 했다면 뭐 정치 공작. 그리고 이거 뭐 공개하라. 뭐 이런 요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제 뭐 보도가 좀 있었어요. 가족 관련 그거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하는 어떤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좀 화면 좀 보겠습니다. 화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어제 대응 좀 더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출처 불명 괴문서로 일단 괴문서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정치 공작하지 말라. 이거 누군가 장난질을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진실이라면 내용 근거 출처 공개하라. 그러니까 자신 있으면 다 공개하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공기관과 집권당에서 작성한 것이라면 불법 사찰이다. 일단 뭔가 가정이 좀 깔려 있습니다. 집권당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공기관. 그러니까 이게 뭔가 공공이란 뜻이 돼버리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다면 이거 불법 사찰이다. 여기 보시면요. 정치권에 이 단어가 등장하면 굉장히 거친 싸움 그리고 굉장히 상황이 심각해지거든요. 괴문서, 정치공작 아래로 갑니다. 불법 사찰.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대응을 한 겁니다. 자, 지금 이 엑스파일 논란 관련해서요. 가장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은요. 과연 이 파일, 뭐 지금 뭐 이렇게 돌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요. 과연 누가 왜 만든 것인가? 이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 준비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작성하거나 정보들을 유통하고 또한 이 정보들에 좀 해박한 그러한 능력이 있는 분들도 많이 알아요. 지난주 초에 네. 저에게 전달해줬고 예.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계속 보고 판단해보고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윤석열 총장이 대선 후보로서 활동을 시작을 하면 공격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쪽에서 만들었겠죠. 그렇다면 야당 쪽에서는 윤석열은 우리 야당권, 야당의 후보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야권에서 만들었을까? 그런 의구심이 있고 결국에는 여러 가지 포인트별로 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권 쪽에서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저희 추측입니다. 4월 달에 만든 문건은 어디서 만들었다까지 저에게 정확히 얘기를 해줬고요. 예. 두 번째 6월 달 문건은 그냥 여권에서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뭐 국정원, 검찰, 경찰 이런 사정기관들이 동원돼서 뭐 도청하고 미행하고 뭐 이래가지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계좌 얘기도 했던데요. 어떠한 본인과 금융기관 두 곳에서만 알 수가 있는 예. 금액적인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것은 어떠한 기관이 개입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인데 이게 왜 있을까? 그래서 혹시 어떤 기관이 개입된 것이 아닐까라고 제가 상상하고 추측을 한 거죠. 자, 아직 모릅니다.
누가 왜 만들었는지. 그러나 이제 추측이라 하면서 뭔가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뭐 여권 뭐 이런 얘기가 좀 등장을 했어요. 자, 그럼요. 여권에서는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그와 관련된 영상도 있습니다. 보시죠. 했는데 혹시 그 민주당에서 작성한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확실히 아닙니까? 예, 확실히 아닙니다. 국민의힘 인사들이 어제 송영길 대표를 다 이제 지목을 했던 게 5월 말에 한 집회 나가서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걸 이제 이게 빌미가 된 건데 그럼 송영길 대표는 그 얘기를 왜 한 거예요? 아마 국민의힘에도 예. 우리 당의 유력 주자에 대한 파일들이 접수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예. 무슨 말이냐면 경쟁이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상대당 후보의 유력 주자들에 대한 제보들은 쌓이고 있는 것은 양당이 동일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보는 들어온다. 근데 그것을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만 가장 궁금한 지점은 이 X파일 누가 왜 만들었는가 이 지점입니다. 조대진 변호사. 네. 아직 몰라요. 그 추정과 어떻게 보면 뭐 의심의 영역으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누가 왜?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뭐 여당 쪽에서 만든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더 반대로 생각을 하는데요. 오, 그 야당 측에서 자체 검증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자체 검증을 하기 위해서. 네네. 그리고 또 뭐 정치라는 게 뭐 아까 장성철 소장 같은 경우에는 뭐 야당이 우리 야당 측에서 만들었을까를 야당을 같은 편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 뭐 정치에서 같은 편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 야당 중에서도 내 편 아니면 다 다른 편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을 견제하는 쪽에서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견제가 꼭 여당에서만 있으라는 법은 없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발표를 하는 이게 그 파일의 존재를 알리는 그 인사가 보수 인사 쪽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만들어져서 그 신빙성을 더해서 보수 쪽 인사의 손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예. 일단은 뭐 누가 만들었냐가 더 중요한 것보다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고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는 알려지진 않고 네, 있어요.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누군가 그 윤석열 총장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아니면 혹은 윤석열 총장을 검증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분명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뭐 누군지 뭔지 모르지만 일단 검증하기 위해서는 만든 거다. 이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다. 이 말씀이네요. 네. 김병민 교수께서는 네. 누가 왜 만들었을까요? 장성철 소장이 분명하게 사실관계를 밝힐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 4월에는 누가 만든 것인지도 본인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좀 명확히 들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그럼 했어요. 이 정도까지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처음에 SNS에 글을 올렸을 때 그리고 월요일에 방송을 했을 때랑 또 어제 화요일에 얘기했을 때가 조금씩 이야기 진도들이 더 나가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있다는 상황들이 거죠. 전개되고 있고요. 이 내용은 단순하게 유력한 대권 주자를 검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예. 유력한 대권 주자를 완벽하게 흠집내기 위해서 만든 마타도어 성격의 음해성 공작 정치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병인 교수의 분석은 조대진 변호사의 분석과는 달라요. 네, 조대진 전혀 변호사는 다르죠. 이건 검증 목적으로 분명히 보인다는데 김병인 교수는 그 차원을 넘어섰다고 보시는 음해성 거예요. 공작 정치의 차원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식의 X파일에 대한 운운하면서 이야기가 형성되는 순간 그 대권 주자의 국민을 향한 진정성과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대권 주자의 자질 이런 부분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예. 여기에 대한 네거티브 공방 우리가 지난날 서울시장 선거에서 서울의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예. 생태 땅집에 페라가모구들을 싣고 갔느니 많은 일을 가지고 선거가 진행되는 것과 예. 유사한 상황이 되는 것이겠죠. 이쯤 되면 6월 달에 만들어진 문건은 여권에서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여권은 누구인지 밝혀야 될 것이고 4월 달에 만들었다는 문건에 대해서도 분명한 출처를 추측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가 아까 뭐 반론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반론은 아니고요. 뭐 예. 흠집내기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 윤석열 총장이 뭐 야권 쪽에 있는 가까운 지금 분이시니까 야권 쪽 입장에서는 검증을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뭡니까? 그 아이콘이 지금 모른다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국민들이.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야권 후보로 추대하거나 이렇게 몰았다가 나중에 흠집이 생길 만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정말 그 대통령 선거에서 폭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검증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조대진 변호사의 추정, 김병민 교수의 추정 이게 완전 달라요. 지금 어디서 만든지 모릅니다.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런 추정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조대진 변호사께는 한 가지 추가 질문 드릴게요. 이건 법적인 문제인데 만약에 지금 이 파일을 공개할 경우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관련된 내용이 뭐 허위 사실일 수도 있고 진실한 사실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예.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윤석열 총장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라고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허위 사실 유포든 아니면 진실한 사실에 적시에 의한 유포든 명예훼손이 됐다고 이렇게 문제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 이게 펼쳐지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건 솔직히 뭐 벌금형 정도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윤석열 총장이 받을 타격은 카운터 펀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형사처벌을 뭐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 예.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게 드러나게 되면 예. 드러났을 경우에 윤석열 총장은 거의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그 상태로 카운터 펀치를 맞을 수 있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법적으로는 아무튼 분명히 문제가 된다. 이거는 공개될 경우. 그러나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뭐 이런 거네요, 지금. 최영호 고문님께서 지금 발언 기회 요청하셨어요. 네. 이 네거티브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예. 네거티브는 생명이 타이밍이거든요. 예. 그러면 자 진짜로 윤석열 전 총장에게 타격을 주려고 그러면 야권의 대선 후보가 된다면 이걸 까야 되는 거고요. 이런 얘기가 좀 더 있다가 더 시간이 그럼요. 지난 뒤에 나왔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신다는 거네요. 뭐 하고 지금은 근데 오. 타이밍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뭐 6월 27일 정도에 예. 이 대권 도전에 대한 뭐 자기의 소신을 말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런 있는 거 얘기가 좀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나오고 네. 있어요. 그럼 거기에 타격을 주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의혹이 20개고 예. 챕터가 3개로 돼 있고 예. 그다음에 거기 보면 세부 주석이 달려 있다입니다. 정치적으로 보신 거예요? 들으신 거예요? 들은 겁니다. 아, 그렇다고? 공격을 어. 정치적 공격해야 될 소재 청문회에서 해명된 문제 예. 그리고 앞으로도 의혹을 캐야 되는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 내용상으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야권보다는 여권에서 만들었을 그러한 내용적인 예. 그러니까 분류의 그런 기준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일단 저는 6월 27일이든 하여튼 자기가 대권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데 타격을 주기 위해서 만든 의도가 거 있다 이거죠. 아니겠냐. 지금 이게 문건이 만들어진 네. 의도가. 그런데 수혜자는 누구냐? 예. 지금 야권도 굉장히 내전 중이잖아요. 예. 수혜자들은 내전을 지금 치르고 있는 다른 후보 뭐 군이라든가 예. 또 이런 데가 수혜자가 돼버리니까 예. 굉장히 지금 묘한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호 고문님께서도 이제 추정의 대상이 또 달라요. 또 여기는 또 최영호 지금 여러 가지 또 뭐 구체적으로 뭐 대선 뭐 관련돼서 좀 설명해 주셨어요. 자, 다음 기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된 건가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기사 보겠습니다. 윤석열 뭐 검찰반 미확인 보도까지 나왔다. 정치 공작 의심다. 뭐 이런 대응을 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지점은 바로 이 작은 제목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분석이에요. 정치권, 윤석열 측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 딜레마입니다. 딜레마라는 거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게 어렵다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을 만약에 무대응할 때는 의혹이 계속 확산되는 거고요. 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경우는 아예 검증 국면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대응했잖아요. 그렇다면은 검증 국면으로. 김종욱 교수님. 네. 검증 국면으로 간 겁니까? 그럼 이제? 아니, 뭐 딜레마는 본인이 만든 거니까요. 지금까지 전원 정치만 하신 거 아니겠어요? 많은 얘기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야권 대선 후보 1위를 달리고 있는 어떤 사람이 정치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대국민 설명을 하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전원 정치만 하고 있으니 뭘 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많은 의구심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의구심이라고 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검증과 결합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아무리 큰 문제가 없고 도덕적인 도덕 분자라고 얘기한다면 검증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 또 한 나라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직접 얘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본인이 스스로 딜레마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당연히 이런 문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본인이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긴 합니다만 저는 이 문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2개라고 얘기하는데요.
4월 문서나 6월 문서를 얘기하면 4월 문서 같은 경우는 기본 정보가 담겨 있다고 얘기해요. 예. 그런데 이건 아무런 문제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두 번째 문제 6월 문서인데 의혹이 담겼다고 얘기하는데 예. 근데 갑자기 그 장성철 소장 얘기가 여권에서 나온 것 같다고 얘기하다가 제가 어젠가는 여야와 무관한 인사에게 봤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방송을 통해서 나온 걸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이기 보기에 때문에 따라서 그 인사의 어떤 정체성 또는 뭐 어디에 좀 더 가까운 이게 좀 약간 모호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뭐 여당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나 아니면 사찰이라 문제 제기를 하기 전에 어쨌든 야당한테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맨 처음 나온 게 신지호 전 의원이 칼럼에다 썼어요. 이 문건은 아닐 겁니다. 다른 문건을 야당 의원실에서 발견했는데 아마도 여권에서 만든 검증 문서 같다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 나온 거는 야당 출신인 평론가가 문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제기를 했고 이 문서가 나오자마자 야당 국민의힘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는 공작이다라고 얘기했고 거기에 맞받아쳐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사찰까지 얘기가 나온 상황이에요. 예. 여당은 아무런 얘기도 안 했어요. 야권에서 다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예. 하는 얘기는 공격은 여당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서 사찰의 여기에 막 얘기를 해요. 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야당 또는 윤석열 검찰총장 아니면 장 소장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더 핵심은 뭐냐면 제발 좀 링 위에 올라오시라는 거예요. 제발 좀 올라오시라. 링 밖에서 계속 몸만 풀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안 올라오는 거지? 왜 안 올라오는 거지? 이런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문서도 마찬가지면 제가 볼 때 허무한 결론이 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일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 얘기가 요약본을 자기도 예를 들면 그냥 보고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심청 변호사 같은 경우도 봤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 문서가 무슨 어떤 특수하게 대단히 중요한 비밀 문서가 아니라 예. 제가 볼 때는 아름아름 흐르고 있는 문서 아닌가. 그럼 아름아름 흐르는 문서를 가지고 검증해서 무너질 정도의 후보라면 제가 볼 때 링에 올라오지 말아야죠. 제가 볼 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게 된다면 예.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큰 데미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 그래서 이제 좀 제발 좀 정치의 링에 올라와서 열심히 싸우셔라. 본인이 국가를 운영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예. 대중의 검증 요구에 대해서 무대응으로 일관하시면 되겠어요? 전 빨리 올라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종욱 교수님 말씀을 곰곰이 듣고 있는데 표정을 제가 이렇게 패널 분들 표정을 보니까 김병민 교수께서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세요. 하실 말씀 뭐가 반론이 있으신 것 같아요. 발언 기회 드릴게요.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 중앙일보 기사 내용 아닙니까? 정치권에 따르면 윤측 딜레마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저는 딜레마에 빠지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 도와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도와주는 거다 지금 상황이. 왜냐하면 정치권에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의 등판 시기를 두고 이제 어떤 정치를 펼칠 것인가가 윤 총장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이죠. 예. 윤 전 총장에 대한 엑스파일 논란이 커지면서 사실상 여기에는 상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대는 오로지 윤석열 전 총장 본인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모든 언론의 뉴스 주목을 윤 전 총장이 있는 그대로 가져가게 되는데 검증 국면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2013년도 댓글 수사 때부터 2019년도 검찰총장 직에 오를 때까지 여권과 야권을 가리지 않고 무수하게 많은 질타와 검증의 국면들이 있었죠.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검증을 거쳤고 2020년에는 총장직 법으로 정해져 있는 직을 쫓겨날 정도로 추윤 갈등이 극대화됐던 시기들이 예.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잘 버티고 견딜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공개 검증은 수차례 정치권을 통해서 이어지게 됐죠. 이 문제가 계속 커지게 되는 순간 결국은 대권 주자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시야에 사라지게 되고 오직 윤석열 한 사람만 남게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걸 돌파해서 이겨나가는 모습들을 계속 끌고 가게 되면 윤 전 총장의 딜레마가 아니라 윤 전 총장의 대권 가도에 비단길을 깔아주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기시감이 드는 건 과거에 이재명 지사가 한참 논란의 중심에 섰을 때 야 이러다 이재명 끝나는 것 아니야? 라는 얘기들이 많았지만 계속 모든 뉴스의 중심에 이재명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그 뉴스를 딛고 넘어가면서 완전히 독보적인 주자로 성장하게 되는 모습들을 그리게 되죠. 지금 현재 윤 전 총장에서는 대권 가도 속에 시계가 아직은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 딜레마가 아니라 본인이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 뉴스들을 끌고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벌써 이제 시간이 꽤 흘렀어요. 이재명 경기지사 과거에 어떤 이런 비슷한 딜레마에 뭐 놓인 거 아니냐. 지금 이 말씀 잠깐 하셨는데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보시죠. 그러면서 조언을 합니다. 자, 윤석열, 뭐 엑스파일 정치공작 앞서서 다뤘던 내용인데요. 그 뒷부분입니다. 이재명, 발가벗듯이 답을 해야 한다. 어제 조언을 남겼습니다. 자, 그럼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면서 조언을 한 건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저도 그 요약
된 거 비슷한 걸 보긴 봤는데요. 또 유사한 경험을 많이 한 사람 입장에서 조언을 한번 드린다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의혹과 관심은 더 증폭되고 정치인은 그냥 발가벗는다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이나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해야 합니다. 부당한 거는 부당하다고 지적해서 정면으로 그걸 돌파해야지 피한다고 외면한다고 절대 외면되지도 피해지지도 않는다는 제가 조언 아닌 조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최하고 의원님. 네. 그러니까 본인이 과거에 이런 비슷한 상황 겪어보면 다 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한 걸 봐서 조언으로 들려요. 근데 내용을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하는 거 보면 이게 또 비판 같기도 하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요, 네거티브는 누가 당하느냐면요, 항상 1등이 당하는 겁니다. 1등. 예. 뭐 사석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자기 경험상으로 보면요, 해경군 김씨라는 이제 그 네거티브가 나왔을 때 예. 지지율이 64%였어요. 근데 해경군 김씨 나오고서 73%로 9%가 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 네거티브를 당하는 사람은 항상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혀준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자기가 경험상으로 그러니까 느꼈거든요. 네거티브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는 1등임을 공인받는 셈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뭐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예. 그런 입장의 선상에서 뭐 얘기했다고 이제 본다면은 예. 초기 대응을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의 조언이라고 이제 저는 뭐 생각하고 싶고요. 근데 일단은 한번 당해봐라 이런 느낌도 분명히 여기는 이제 들어갔던 그런 멘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가벗듯이 답해된다. 과거에 내가 어떤 심정인지 아시겠죠? 뭐 이런 말 같기도 해요. 지금요 보면은. 아무튼 어제 이런 조언이 있어서 또 언론의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다음은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목소리죠. 뭐 전체 목소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부에서 나오는 목소리죠. 대안론입니다. 대안론이요. 보겠습니다. 야권 점점 목소리 커지는 윤석열 대안론. 그러니까 엑스파일 이게 논란이 된 이후에 이거 혹시 이거 일이 커지는 거 아닌가라면서 그렇다면은 국민의힘 대선 주자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최재형의 나와달라 하고파 뭐 이런 목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오세훈 서울시장 재등판론도 솔솔. 이거 무슨 소리죠? 지금 시장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내년 대선에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야권 예상 주자만 2자릿수를 넘어가고 있다 지금. 이 부분 뭐 여기 최재형 감사원장 관련 얘기 참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돼서는 그동안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명민 교수. 예. 오세훈 서울시장 내년 3월 대선 등판 가능성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0%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안 된다. 이거. 단언컨대 0%라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오겠다는 무수히 많은 주자들이 있습니다.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굉장히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고 4.7 보궐선거에서 많은 국민들의 선택과 사랑을 받았지만 예. 임기가 1년에 채 지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서울의 짧은 임기 동안 시민들이 원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불천주에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왜 0%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앞으로 치러지게 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버스를 정시에 출발시킨다고 합니다. 그 8월 달에 버스를 출발시키면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예. 그 시간에 본인 스스로가 내가 경선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하고 그 버스, 경선 버스에 탑승을 해야 되는데 그 경선 버스에 탑승할 수 있는 명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여기에는 만약 오세훈 시장의 등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유력한 주자들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을 때만이 야권의 대선 승리를 조금이라도 점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모두가 오세훈 전 시장을 삼고 초려하면서 버스에 특별 좌석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문도 따로 열어주고요. 근데 지금 그럴 모습이 이준석 대표에겐 보이지 않고 예. 야권에는 대권 주자들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고 유력한 주자인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30%를 넘게 유지된 지 꽤 오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예. 오세훈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과 높은 실력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이번 경선 버스에 탑승할 수 있을 만한 명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가능성은 호사가들의 언급 정도로 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영호 의원님, 실제로 오세훈 서울시장 최근에 제가 좀 뵌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재선 관련해서 내년 지방선거 재선 도전 자기의 생각이다. 그걸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가운데 지금 대선 등판론이 나온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오세훈 시장이 김병민 교수가 정확히 찝어냈는데 예. 명분이 없습니다. 명분이 없고 지금 자기가 했던 거를 자기의 여기서 성과를 내야지만 분명히 나오고 그다음에 대선을 뭐 나가든 안 나가든 우리나라 인구의 반 이상이 모이는 수도권의 서울시장을 예. 내년도에 또 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그거는 대선급 선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히 뭐 명분을 아주 뭐 쥐어짜서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뭐 좀 생각할 수 있는 한도가 좀 미치지 못하는 것 같고요. 지금 뭐 최재형 감사원장 비롯해서 다른 이제 여러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정리가 되는 것에 옆에서 조언하고 서울시를 또 그 안에서의 그림에 집어넣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내년 3월 초에 대선이죠. 그리고 6월이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속된 선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뭐 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등판론 나오는데 지금 패널 분들 두 분 말씀 들어봤는데 이거는 그냥 얘기다. 호사가들의 얘기로 보인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나도 이렇게 기사가 좀 있었습니다. 다음 주제는 여당 내 갈등 상황입니다. 경선 일정을 좀 미루자. 이쪽 한쪽에서 이렇게 나오고요. 한쪽에서는 갑자기 이걸 왜 미룹니까? 예정대로 가야지. 이런 싸움이에요, 지금요. 먼저 어제 있었던 상황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좀 동시에 정리한 기사인데요. 보겠습니다. 경선 연기 결정 25일로 미룬 송영길 대표. 자, 그러자 이 모습의 의미는 바로 이거다. 이렇게 제목이 돼 있어요. 경선 강행 사전 작업이다. 그렇다면 일정대로 간다는 거죠. 어제 민주당 의총이 열렸는데요. 24명이 3시간 경론을 벌였습니다. 찬반 토론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2대2 찬반 토론, 이후에 자유 토론. 서로 주장들을 한 거죠. 뭐 합의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토론이 치열하게 벌어졌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코로나 집합 금지인데 지금 무슨 경선을 합니까? 이거 뭐 주목이나 끌겠어요? 그리고 여름 휴가인데요. 뭐 이런 얘기. 연기하자는 주장이죠. 그리고 다른 데는요. 마스크 쓰고 해도 주목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재보선거 때도 코로나 뭐 극성 아니었습니까? 그때도 심각했는데 흥행했잖아요. 뭐 이런 근거도 듭니다. 여기는 예정대로 가자는 거죠. 연기파는 당무위원회 소집 연판장을 돌렸다. 이런 가운데 어제 최고위원회도 열렸지만 결론을 못 냈죠. 그래서 25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일단 원래 정해진 수순의 일정을 한번 짜서 그걸 가지고 논의해보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경선 강행이다. 이미 뭐 결정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여당 내에서 뭐 상황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 의원총회의 의원들의 여러 의견을 바탕으로 최고위원회에서 당 대표와 또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충분히 숙의한 결과 현행 당헌에 규정돼 있는 180일을 기본으로 해서 대선 경선 기획단이 선거 일정을 포함한 기획안을 금주 금요일 28일에 최고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 보고를 받은 후에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현행 당헌을 기본으로 해서 일정을 짜보고 그 일정이 과연 여러 후보들이 제기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출되는 그러한 아닌가 이것을 보고 그날 결정하기로 했다.
설명이 길죠. 그만큼 담이 고민이 많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자, 어제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 경선 연기 갈등과 관련된 본인의 또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 모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 크게 받아주면 뭐 대범하다, 또 포용력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그게 유익하다는 점을 모를 만큼 제가 이제 하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원칙 없는 승리보다 차라리 원칙 있는 패배를 선택하는 게 결국은 이기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로 했던 겁니다. 이재명 지사의 가만히 들어보면은 결국에는 경선 연기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들립니다, 지금요. 자, 김종욱 교수님. 결국에는 정해진 대로 경선 일정이 가는 겁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어떤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내부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의원총회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거고요. 의원총회에 있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야 자기가 지지하고 있는 대선 후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입장들을 밝히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대통령 후보를 뽑는 거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당원들의 여론, 그다음에 국민의 여론을 살필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이제 적어도 상당한 사유가 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요. 상당한 사유를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주로 휴가철이다, 흥행이 안 된다,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써서 모이지 못한다. 네. 저는 예를 들면 이런 사유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한 사유로 이해할 것인가? 저는 그렇다면 이게 상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왜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왜입니까? 진짜 이유가 뭡니까? 의심이 올라오겠죠. 뭐 다 아시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론조사 지표겠죠. 지금 여론조사 지표를 가지고서는 특정 후보가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경선에 어떤 흥행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거라는 판단을 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만약에 어느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없는 국회의원이라면 예. 또 반대로 따지게 된다면 저는 결선 투표라고 하는 것들을 위한 시간 벌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결선 투표에 올라가겠죠. 예. 나머지 2위가 올라갈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결선 투표까지 시간을 벌거나 아니면 이 경선 연기라는 계기를 통해서 단단한 반의연대를 만들 수 있는 명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의 노림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어느 형태의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면 나중에 결선 투표에서 역전을 하는 상황을 통해서 또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원 당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바꾸면서까지 그리고 상당한 사유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선 투표에서 역전이 될 것인가? 제가 볼 때 불가능하겠지만 역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상황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볼 때 잘못된 논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핵심적으로는 경선 연기 논란에 싸움이 붙은 게 아니라 예. 이재명 대 반 이재명의 제1라운드가 시작됐다. 그래서 이 싸움들이 진행이 될 것이고 예. 이것에 따라 두 가지로 딱 벌어질 수밖에 없을 거다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예. 여기서 얼마만큼 서로가 강고한 자기의 세력 지점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에 싸움이 벌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도부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선택은 뭐겠습니까? 당원 당규에 정해진 대로 가자라는 얘기 외에는 예. 다른 얘기를 하는 순간 제가 볼 때 불공정 지도부로 낙인을 찍힐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원칙대로 갈 거라고 보고요. 지금은 당장 그것에 가기 위한 명분을 쌓는 잠깐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원래 정해진 당원 당규의 원칙대로 그대로 경선 일정을 진행하자. 뭐 어차피 한 며칠 정도 늦었어요. 그래서 한 뭐 미루더라도 뭐 일주일 안팎으로 밀리겠죠. 근데 원래대로 가자라고 하면 이거에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의원들 그리고 대선 주자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혹시 이게 당의 심각한 분란, 향후 대선 과정에서 또 누구를 뭐 지지 못한다 뭐 이런 것까지 가는 상황은 아닙니까? 제가 볼 때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경선 연기를 하는데 상당한 사유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볼 때 진짜 당의 분열을 가져올 만하거나 어떤 특정 후보가 도덕적이거나 위법적인 상황이 있는 거라고 얘기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을 유지한다고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니 휴가철이다. 코로나19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까지 예를 들면 그런 내용들을 얘기했는데 당 지도부가 당원 당규대로 한 것에 대해서 나 이 판을 인정할 수가 없어라고 얘기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분들에 대해서 국민이 인정하지 않지 않을까요? 주장의 근거, 그다음에 네. 향후에 결정된 내용을 가만히 비춰보면은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운 거 보인다는 거네요. 제가 볼 때 진짜 그 정치 하수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본인이 예. 그 판을 나오게 된다면 예. 전 제가 볼 때 그런 분들은 정치하지 마셔야죠. 자, 이런 가운데요. 방금 영상 들어보셨죠? 이재명 경기지사는 아무리 들어봐도 반대하는 걸로 들려요. 경선 연기에 대해서는. 자, 그렇다면 그 반대에 서 있는 다른 대선 주자들이 있습니다. 그 기사입니다.
커지는 반 이재명, 경선 연기 이어서 정책 연대까지 어제 공동 토론회를 3분이 열었습니다. 여기 사진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그리고 이광재 의원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에 대한 덕담도 주고받았어요.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이낙연, 정세균, 이광재 반 이재명 연대 본격화되고 있다. 후보 경선을 앞두고 첫 공동 토론회. 그러니까요. 자기들끼리 3명이서 공동 토론했다는 거죠. 여기 이재명 지사가 빠진 거죠. 그리고요. 여기 보면 이광재 의원은요. 이재명 지사가 얼마 전에 뭐 가짜 약장수 경선 연기 주장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자 오늘 이 자리가 진짜 약 받아친 거네요. 이렇게 또 얘기했는데요. 어떤 모습들이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광재 의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이광재 의원은 정책의 화수분입니다. 근데 우리 그 두 분 총리님께 나라를 맡기면 정말 나라 일을 편안하게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가짜 약이 아니고 진짜 약입니다. 어떻게 보면 3분끼리는 서로 덕담을 주는 거고요.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서는 약 얘기를 하면서 뭔가 강하게 견제를 하고 있죠. 조대진 변호사. 네. 지금 보면 일단 경선 연기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 그리고 뭔가 토론회도 하는 거 봐서는 정책에 대해서 힘을 합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그 이상, 예를 들어서 경선 경쟁 과정에서 이들 주자들이 후보 단일화, 그래서 아예 힘을 모으는 거,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매우 높다고 보여지고요. 경선 가능성에서 어떻게 보면 후보 단일화는 뭐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어느 그 3명 그 세 후보, 나머지 3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의 그 지지율에 한참 못 미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누가 혼자 나가서는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어제도 이렇게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 이유도 이게 우리가 경쟁자가 아니라 결국에는 합쳐져야 될 우리 같은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서로 그 덕담을 주고받은 걸로 보이는데요. 물론 자기가 뽑히기를 원하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예. 한 사람으로 힘을 몰아줘서 그 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재명에게 맞서게 한다. 그런 구상을 아마 3사람의 머릿속에는 다 같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렇게 맞서게 되면 승산은, 조대진 변호사, 승산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그 승산은 저는 그 소위 말하는 친문의 마음에 달려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친문의 그 형태가 어떻게 됐는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에 보듯이 나타나고는 있거든요. 근데 그 친문들의 세력의 마음이 아직 3사람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사람이 얼마만큼 친문에게 어필을 해서 예. 그 친문으로 하여금 힘을 몰아서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거기 맞설 수 있는 힘이 그 승산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네. 김종욱 교수님, 그러니까 결선 투표 가기 전에 조기에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질 가능성, 그렇다고 그러면 그럴 경우에 이재명 지사와 경쟁에서 승산 가능성,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뭐 지지율이 그냥 제가 볼 때 가장 상수입니다. 지지율이 매우 낮으면 예. 나와봤자 의미가 없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지율 낮은 후보 같은 경우는 단일화에 합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낙연, 정세균 두 후보 같은 경우는 단일화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2위 후보에게 사실상의 단일화 효과를 분명히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결선이면은 2분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두 후보가. 예, 그러겠죠. 마지막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모양새는 나와요. 예를 들면 이광재 후보 같은 경우는 친노 적자였죠, 과거에 따지고 보면. 그다음에 정세균 교회는 광범위한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흐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 아시겠습니다만 소위 지금 이낙연 전 당대표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까지 지낸 분이기 때문에 또 친문 세력 같은 경우 이렇게 이런 세 개의 세력들이 합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 의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문제의 핵심은 저는 두 분 다 호남이시잖아요. 호남 여론이 되게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저 단일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 이재명 단일화, 사실상의 단일화에 대해서 얼마만큼 예를 들면 수긍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만약 본토에서도 만약 그걸 수긍하지 않았을 때 소위 반 이재명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 자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의미가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하나 고민스러운 건 과거에 그런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소위
정동영 후보가 나왔을 당시에 예를 들면 친노 진영 같은 경우 정동영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세력으로만 존재했었고 저는 그런 선택을 이제는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는 후보에게 지지가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장 문제가 있다면 자기 스스로 자기 발등에 걸려서 넘어지는 상황이 아니고서야 제가 볼 때 지금의 상황들이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새롭게 반 이재명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반 이재명이 아니라 자기의 정확한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서 대중적 지지의 붐업을 만들어내야 된다. 전 그렇지 않는다면 반 이재명 연대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실질적인 대중적 지지를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반 누구 보니까 여기도 뭐 1등임을 공인받은 거다. 뭐 또 이렇게 해석도 돼요. 그리고 뭐 이 아마 세 분께서는 언제 뭐 이재명에 반대한다는 얘기 했습니까? 왜 그렇게 봅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언론은 그렇게 보인다고 지금 기사에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다음은 사회 분야 기사로 좀 갈 텐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 얘기가 나옵니다. 내곡동, 서울 내곡동에 있는 집이죠. 기사 있습니다. 박근혜 내곡동 자택 공매 대상이 됐다. 감정가는 31억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벌금 추징금이 밀린 탓에 검찰이 압류해서 공매에 넘겼다.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이제 물건으로 나오는 거예요. 팔릴 물건으로. 건물 면적은 571제곱미터. 그런데 이게 이제 공매에 대해서 결정이 되더라도 누군가 샀을 때도 별도의 명도 소송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옆에는 그 집 사진이 좀 실려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네. 일단 이게 왜 공매까지 오게 된 거며 그리고 명도 소송 얘기가 나와요.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벌금하고 추징금이 지금 확정이 돼 있는데 그걸 납부하지 않아서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3월에 이제 압류를 집행을 했죠. 이 집을 이제 잡은 거죠. 네, 압류를 집행을 해서 이제 공매에 내놓은 건데 이제 그 건물 면적이 571 제곱미터가 되고 그 지금 그 8월 9일부터 이제 사흘에 걸쳐서 공매 입찰이 지금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현재 지금 수감 중이기 때문에 낙찰을 받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사정 때문에 인해서 조금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요. 아까 별도의 명도 소송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공매는 경매하고 달라서 그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인도 명령 신청 제도가 있어서 인도 명령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공매에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넘겨받기 위해서는 집을 넘겨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명도 소송을 거쳐서 받아야 됩니다. 이거를 낙찰 받으신 분이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나가달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추가적인 명도 소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그 일반인도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소송하는 절차나 뭐 또 주목받는 뭐 여러 가지 뭐 시선들도 있을 거고 참 쉽지 않은 그 공매 낙찰자가 될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공매를 했는데 지금 상황이 되게 어렵잖아요. 이걸 낙찰 받더라도 그렇다면 낙찰이 안 될, 유찰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럼? 네, 지금 공매가 유찰이 되면 이제 10%를 소위 이제 좀 감해 주거든요. 가격이 내려가는 내려가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보수 진영에서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은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이제 공매가 될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 혹시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이 근데 자금 사정이 되시는 분이 상징적으로 이거를 낙찰받을 수도 있다. 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 유찰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어쨌든 공매 권한의 낙찰을 받으신 분이 저 집의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나가게 해야 되는 또 아이러니한 또 상황이 또 발생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지지자분이 이거를 낙찰을 받고 박 전 대통령이 계속 거기에 살게 되고 뭐 이런 그런 모습이 벌어질 수도 있죠. 네. 이거는 누가 이제 낙찰 받았다 그래도 기사가 나오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주목을 받고 있어요 지금. 이 집이 공매 대상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국회의원 자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나온 겁니다. 구속 2달 이상직 의원 수당 2천만 원 챙겼다.
그러니까 지금 구속 상태인데 의원 수당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나갔다는 거예요. 국회는 관련법에 따라 수감 중에도 지급한다. 개정안 여러 건 발의돼 계류 중이다. 계류만 됐다는 거죠. 계류만. 뭐 통과가 된 게 아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뭐 세비 반납 요구 청원도 올라왔다는 겁니다. 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병민 교수. 예.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스타 항공에서 인글 채불돼서 받지 못했던 직원분들이 이 기사를 보면은 얼마나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과거에도 국회의원 구속되고 난 다음에 이런 문제들이 숱하게 보도된 바 있었고 그래서 법 개정해서 국회의원 구속되고 나면 당연히 세비 받을 수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국회의원이 구속됐는데 보좌관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죠? 이런 애들 바꿔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 이 내용들을 그대로 줄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 윤리특위가 신속하게 가동해서 이상진 의원 구속돼 있기 때문에 국회의 심각한 윤리를 어긴 부분들에 따라서 국회의원직 제명하면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마음 먹고 제명하면 그 순간에 따라서 이러한 불필요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들을 막을 수 있죠. 하지만 국회의원 스스로가 이 윤리특위 가동을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법을 개정해서 구속돼 있는 상황 속에는 세비를 당연히 나가지 못하도록 정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국회에는 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고 정두원 의원이 구속돼서 있었던 상황들이 있는데 결국 나중에 풀려나고 난 다음 대법에서 무죄 판정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이것들을 너무 가혹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국민들 보시기에는 구속돼 있는 기간에는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럼 최소한 세비를 주지 않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모든 일들이 다 직무 정지가 돼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왜 그런 일들을 국회에서는 하고 있지 않는 건지 국민의 질타는 앞으로도 더 쏟아질 것 같고 국회가 여야 할 것 없이 신속하게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영호 고문님, 법에 안 돼 있답니다, 이게. 관련법이 지금 운영위원회에 지금 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 이거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 나온 얘기가 아닌데 뭐 요번에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너무 사안이 굉장히 지금 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지금 사안들 아닙니까? 따라서 일단 지급을 하지 말고 지금 어디 그다음에 이거를 압류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하나요, 이거를? 만약에 무죄가 된다면 그때 다시 다 몰아서 주겠다. 그러니까 약간 좀 중지 상태로 두는 거군요. 예, 그러면. 중률에서 그거를 에스코르를 쳐놓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뭐 우리가 뭐 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정도의 지금 조치들이 지금 뭐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하면은 되지 않겠냐.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운영에 계류된 이러한 관련된 법 개정안들 이거 빨리 통과시킴으로써 이런 뭐 진짜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에 관한 부분들이 국민 눈에 딱 맞는 그런 수준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의 취지, 뭐 아니 분위기일까요? 그러니까 구속인데 수당이 나갔다. 이게 뭐지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기사는. 뭐 과거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좀 다루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백신 얘기. 그중에서도 자녀 백신 얘기인데요. 매크로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매크로. 이거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게끔 하는 정도의 어떤 작용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매크로 자동 프로그램이에요. 매크로 돌려 자녀 백신 예약. 당국은 사용 막겠다지만 뭐 보면은 뭐 매크로 돌려갖고 뭐 자녀 백신 예약 성공했다 뭐 이런 글들이 올라오나 봐요. 그런데 이게 불법인가 아닌가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이게 차단 방법도 마땅치 않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당국의 설명이 있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그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녀 백신 당일 예약을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하고 협의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김종익 교수님, 네. 이 기사는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지금 판단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딱히 마땅히 막을 방법을 없고 뭐 이런 거예요. 이제 불법이냐 아니냐 여부를 떠나서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공정.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쇼가 나서 예약을 해놓고 안 오신 분이 계실 때, 예를 들면 예외로 발생했을 때 제 주변에 진짜 그야말로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광클릭을 해가지고 그걸로 맞아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 노력을 하면 그건 인간 매크로가 되신 건데 그건 안 되죠. 그 정도 기계를 못 노력을 당하고. 한다면 뭐 예.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이건 예를 들면 매크로라고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새로 고침을 만약에 저희가 사람이라면 계속 그걸 눌러야 되는 거거든. 그 부분을 갖다가. 근데 자동으로 돌려서 오는 거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맞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백신을 갖다 가로채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공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당국에서는 이래봤자 뭐 8%인 거고 어차피 한 사람이 맞는 거니까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지금 같은 예를 들면 접종을 받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저런 식의 예를 들면 불공정한 방법을 갖다가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분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거기다가 예를 들면 백신 접종의 공평성 여부를 떠나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접종과 관련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상을 했던 11월 달까지의 소위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기 때문에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자기도 진짜 건강에 위협을 느껴서 매크로라도 활용해서 이걸 얻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이거를 없습니다만 정성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불법으로 봐야 되는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정부가 다 나름대로 세팅을 해서 어떤 세대는 이쯤에 맞겠다고 다 얘기한 거니까 전 적어도 자기 스스로가 광클릭이라고 하는 최대 노력을 통해서 하든지 전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 좀 가급적이면 좀 적어도 전체 국민들이 다 모두가 접종하는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상식과 원칙, 방법의 적합성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우리 과거의 매크로라는 얘기는 드루킹 때문에 엄청나게 좀 안 좋은 이미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굳이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영 고문님. 매크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은 누가 만들었죠? 누가 만든 겁니까? 정부가 충분하게 백신을 갖고 왔으면 이런 상태는 안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근본적으로는 충분하면 뭐 매크로고 뭐 필요할까 골라서 맞으면 되지. 아니 그래서 지금 매크로 쓰고 하는 이 어떤 공정성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 교수하고 나는 생각은 같지만은 근본적인 문제들로 들어갔을 때는 충분히 됐으면은 이거 아무런 문제가 안 될 거고 사실 매크로를 쓰는 것도 자기의 접종만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저는 불법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에 지금 뭐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이 되고 PC가 많이 보였지만 집에 전화기만 있는 사람은 이거 못해요. 그렇죠. 그 여러 가지 불공정성이 있는 거를 아예 근본부터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정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주는 게 낫지. 추첨 뭐 이런 거는 안 될까요? 뭐가 됐든 간에. 근데 추첨도 물량이 모자르니까 추첨하는 거 아닙니까? 근본적인 대책에 항상 좀 접근을 해주는 그런 방법들을 정부에서 좀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영호 고문님께서는 왜 모자른 겁니까? 이걸 얘기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지금. 예, 김종욱 교수님. 일단 8월부터 그렇게 된다 그래요. 8월부터 40세 이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클릭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시점을 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적어도 이제 지금 6월 말부터 7월 달까지가 문제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가 정부가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거 문제제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더 크게 얘기하면 화이자, 모더나 이런 데 회사에다가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충분한 백신을 만들어서 충분하게 공급하면 되는 건데 제가 볼 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게 된다면 뭐 의도는 알겠습니다. 우리 고문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접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방역이나 접종 관련해서는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부가 정한 룰 자체가 문제가 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런 과정과 절차들을 지켜주는 게 훨씬 더 제가 볼 때 용이하게 접종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두 분이 토론을 하세요. 지금 이게 가지고 이게 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가 이 토론하시는데 조대지 변호사 이거 매크로 활용하는 거예요. 이거 법적으로는 이게 불법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아닌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업무 방해가 될 수가 있죠. 업무 방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뭐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지금 정상적인 그 공급을 지금 방해를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경로로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기회를 가로채는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형법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업무 방해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는 말씀이네요. 아무튼 매크로가 여기에 등장했습니다. 갑자기요. 지금 이런 거 쓰셔서 이제 예약하신 분이 있다 그러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지금 이른바 이제 플랫폼 기업,
그러니까 많은 어떤 작은 기업 또는 자영업자 분들이 뭐 거기에 의존을 하시는 거죠. 어떤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플랫폼 기업들을 이용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 과정에서 좀 생긴 문제입니다. 보겠습니다. 새우튀김 1개 환불. 이거 해달라는 이런 요구. 여기에 시달린 점주분께서 숨졌습니다. 배달앱 규탄 시위가 있었다. 점주들 별점 테러에 정신과 상담까지 할 지경이다. 그러나 이 회사 피해 막을 조직 만들 것이다. 뭐 약간 좀 뒤늦게 뭔가 대책 얘기를 했다는 것 같아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새우튀김 사태에 점주 사망, 쿠팡이 측 고객 갑질 방관했다. 뭐 이런 좀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이렇게 집회도 열고요. 항의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담겨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거 배달앱에서 뭐 여러분들 많이 사용을 해보셨을 텐데 배달앱에서 이제 업체를 통해서 이제 배달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배달이 되면 여러 가지 음식들이 이제 배달이 되어 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새우튀김을 시켰나 봅니다. 근데 먹고 이제 하나가 남아서 냉장고에 넣어놨더니 그 색깔이 변하는 걸 보고 아 이거 잘못된 거니까 환불을 해달라고. 아, 새우튀김 1개를 이걸 환불해달라? 네, 새우튀김 3개 중에 1개만 이제 2개는 먹고 1개를 환불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업주 측에서는 그 소비자는 이제 3개를 다 환불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만 환불해주겠다고 하니까 이제 악성 댓글을 단 거죠. 아니, 그 사이에 약간 좀 언쟁처럼 뭐가 오갔나 네, 보네요. 욕설도 많이 했었고 악성 댓글을 달고 전화를 해서 폭언도 하고 이러니까 그 업주가 이걸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뇌출혈로 사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가맹업주 협의회 등에서 이거를 보고만, 그러니까 악성, 물론 이제 소비자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악성 댓글을 이렇게 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리뷰를.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그 업체 측, 플랫폼 측의 이런 그 조치가 없다는 거에 대한 항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은 사실은 이런 이 점주분들, 이런 분들이 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해결을 해주지 않았다. 뭐 이런 불만인 것 같아요, 지금. 네. 김병인 교수, 네. 사실 지금 플랫폼 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일은 반복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게다가 코로나19 이후로 이런 배달 앱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비대면 서비스들이 너무나 확산되고 있고요. 저희도 가끔 이렇게 배달 앱을 통해서 물건을 시키게 되거나 음식을 시키게 되면 여기에 정성스럽게 손글씨까지 적으면서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냥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서의 고객 평가가 잘못되거나 혹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블랙 컨슈머라고 불릴 정도의 악성적인 댓글이 쏟아지게 되면 이것은 업주 입장에서는 생계에 완전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점주분들이 굉장히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더 특화되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사실상 일부 악성 소비자의 갑질 행태에 대해서 점주들이 당하게 되는 고통들 이런 것들이 터져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안타깝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관련된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제도 보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좀 뭐가 집회를 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 회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거 대책해줘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점주들의 상황 굉장히 열악하다. 물론 정당한 소비자로서 정당한 요구를 하시는 분도 많이 대다수가 있겠죠. 그러나 약간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요구가 있는데 이런 것까지 점주분들이 감당을 하는 건 너무 부담스럽다. 뭐 이런 불만이에요 지금요. 그리고 뭔가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어제 이런 얘기. 이른바 새우튀김 환불 이 논란이 좀 있었어요 지금. 뭔가 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기사가 되겠습니다. 요새 이런 모습이래네요. 이 제목이 굉장히 묘하게 달려 있어요. 털어도 나올 게 없다. 근데 사라지는 소매치기. 소매치기가 다른 사람의 주머니를 털었는데도 마땅하게 나오는 게 없더라. 왜 그럴까요? 지갑에서 현금이 줄고 거리엔 CCTV가 늘어서 범죄 건수 매년 급감하고 있다. 소매치기와 관련된 범죄입니다. 두 가지 이유네요. CCTV와 지갑에 아예 현금 자체를 많이 갖고 다니지 않는다. 그럼 카드인데 카드는 남의 카드 잘못 쓰면 바로 발각되잖아요. 뭐 이런 설명입니다. 최영우 고문님. 네. 이게 뭡니까 이게? 상황이 이렇답니다 지금요. 털어도 나올 게 없다. 사라지는 소매치기.
조선일보가 쓰고 싶었던 내용은 그게 아니라 털어도 나올 게 없다. 텅 빈 주머니 이거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없다 뭔가 사람들이 돈이 없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너무 좀 독특하게 해석하신 거 아니에요, 좀 기사를? 네. 그래서 아니 뭐 경제적으로 지금 회복돼야 되는 부분들도 이제 뭐 얘기를 한 거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소매치기가 줄어드는 거 대단히 환영하고요. 이런 뭐 치안이 뭐 계속 올라가는 것이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범죄 관련 약간 연구하시는 분의 여기 설명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설명이 몇 줄 돼 있는데 요거까지 소개해드리죠. 소매치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줄었고 대신 붙잡힐 수 있는 리스크는 커졌다. 상황이 이렇다더라. 어떻게 보면 현금이 줄고 있다. 사람들이 돈이 없다. 뭐 이런 뜻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많은 주제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